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내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관심조차 없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저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또 협박하려고요? 제가 이미 아들에게 다 얘기했다고요. 당신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협박했잖아. 그게 아니라 지난 태풍 때 어머님께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도 저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어머님을 위험에 몰아넣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는 한 번도 너를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건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아까 말하려던 게 뭐예요? 당신은 알 필요 없어. 아버님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아. 이제 나를 완전히 정신 이상자로 만들 작정이야? 당신은 지금처럼 내 말만 들으면 돼. 이 대화의 주인공은 90세의 김영호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얼마 전 며느리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생각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더 이상 그대로 놔두면 아들에게까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결국 아들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할아버지가 집에 온 것을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며느리는 김 씨 가족의 비밀을 알고 이를 빌미로 김 씨와 그의 아내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김 할아버지는 며칠 전 오래도록 감춰왔던 비밀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에게 더는 협박당하지 않게 된 김 씨는 도리어 며느리에 대해 알아낸 사실을 아들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영호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범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특정 시간이 되면 어딘가로 나갔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김 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김 씨 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어머니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종교에 해당하는 것이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자꾸 나가는 거예요? 금방 올게. 김 씨의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저녁 시간을 아예 비우기 시작했고 집에 있어도 자식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이미 무언가에 깊이 빠져버린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의 할아버지가 숨겨둔 목돈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것을 들고 나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의 할아버지는 추궁 끝에 김 씨 어머니가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좋은데 돈을 썼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했지만 김 씨의 아버지가 한 번만 봐달라고 빌며 어머니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영호 씨의 어머니는 결국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를 본 김 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자식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의 아버지는 아픈 부모님까지 부양하며 홀로 가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성인이 되었고 집에서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았던 그는 먼 곳으로 떠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그는 열심히 자리를 잡으려 노력했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빨리 자식을 갖고 싶어 아내와 아이를 계획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검사를 받아본 결과 아내가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입양을 제안했고 아내도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김 씨 부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직 기억을 형성할 나이가 아닌 아이였기에 부부는 진심으로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도 어디에서든 입양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자라났고 주변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별로 닮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했지만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벌써 키가 170cm를 넘고 얼굴도 잘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도 입양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어느덧 취직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해 대기업에 취직했으며 김 씨는 그런 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예비 며느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김 씨는 아들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약사예요.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돈도 잘 벌겠네. 나중에 자기 약국이라도 차리면 더 많이 벌겠지? 김 씨는 예비 사돈 쪽에서 지나치게 거만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고 아니나 다를까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예비 사돈들은 자연스럽게 딸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딸이 그 어렵다는 약사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사실 뒷바라지하기 쉽지 않았어요. 공부할 때 어찌나 예민하던지. 예비 며느리는 그런 엄마에게 살짝 눈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 다니는 사위도 대단하지만 약사만 하겠어요? 대기업은 정년 보장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예비 사돈은 대놓고 사위를 낮추며 딸을 지켜 세우는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복지도 좋고요.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혼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요? 저희 딸은 마음만 먹으면 약국 하나 차려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김 씨는 사돈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이랑 아버님은 하나도 안 닮으신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어디서 주워온 아들처럼 보이겠어요. 식사 도중 술이 들어가자 예비 사돈의 말투는 점점 더 직설적이고 거침없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은 좀. 예비 며느리가 눈치를 주었지만 김영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와는 다르게 조금 잘생긴 편이죠. 예비 사돈은 그의 말을 굳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사나 차례를 따로 지내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걸 안 하는 집이 많다던데 사돈 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로 다투는 집안도 많다더라고요. 차라리 없애면 그런 다툼도 없을 텐데. 김 씨 부부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지낼 생각입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돈이 이어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딸에게도 제사를 돕게 할 생각이신가요? 솔직한 심정을 밝히며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 딸을 제사에 보내고 싶지 않아서요. 이해해 주실 거죠? 아예 참석도 시키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김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사위를 교회로 오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초반에 명확히 정해놔야 나중에 자식들 간에 갈등이 없더라고요. 김 씨는 예비 사돈에 대놓고 선을 긋는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솔직하고 깔끔한 태도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싼 한식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에 왔지만 김씨 부부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비 사돈은 대단히 편안한 모습으로 음식을 즐겼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상견례 복장치고는 다소 민망할 정도로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예비 사돈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약사 시험에도 붙을 수 있었고요. 김 씨는 약사 시험 합격과 남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약사 일은 가운 같은 걸 입으니까 사석에서는 저런 옷을 즐겨 입어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는 좀 더 단정하게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비 사돈은 딸에게 가볍게만 지적했을 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에 앞서 김 씨는 예비 사돈 중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고 예비 안사돈은 혼자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들을 통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했던 상견례가 끝나고 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밥 먹고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이렇게 피곤한 일이야. 김 씨의 아내는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거겠죠?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아요. 김 씨는 그녀를 타일렀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잘 살아갈 거야. 우리도 그저 우리의 삶에 집중하면 돼. 시간이 흘러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몸매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고 김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아무리 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성격이라 해도 시부모 집을 방문하는데 저런 차림새는 조금 아니지 않나 하고 김영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이를 의식한 듯 자꾸만 자신의 외투를 며느리에게 덮어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배려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좀 어때? 김 씨의 아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일은 솔직히 재미없어요. 며느리는 가식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순간 차라리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며느리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선물로 건넨 옷은 유명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색깔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 안에는 실수로 버리지 않은 영수증이 들어있었고 영수증에는 1+1이라는 표시와 함께 두 벌 합쳐 29,900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선물은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첫 명절 선물로 싼 가격의 1+1 상품을 받았다는 사실에 김 씨 부부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명절에 집을 방문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은 것이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느리는 김 씨의 아내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돈 잘 버는 약사 며느리가 오면 앉아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오히려 부지런히 움직이며 돕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주방에서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속으로 그녀를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도 어쩜 이렇게 바르게 자랐는지 참 대단하네요.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김 씨의 아내는 아차 싶었습니다.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내 주방 일을 멈추고 아들 곁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귀를 기울였지만 그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후 표정이 딱딱해지더니 우리 이제 가볼게요 라며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벌써 가게? 김 씨 부부가 물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집에서 좀 쉬고 싶어서요 라며 서둘러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후 김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며느리한테 무슨 말 실수한 거 아니야? 김 씨의 아내는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 말을 왜 했어? 며느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잖아. 그게 그렇게 심한 말인가요?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 기분이 나빴다면 말한 사람 책임이 될 수도 있지. 김 씨의 말에 아내는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 조금 전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런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며느리가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다. 김영호 씨의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명절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문자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어. 그래도 상처받았다면 그건 내 잘못이 맞긴 하지. 며느리 털털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또 아닐 때는 아닌가 보네. 상견례 때도 명절 때도 그렇고 예의 차리는 자리에 그런 옷차림으로 오는 건 조금 그렇지 않아?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는 게 기본이지. 내 며느리는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드네. 지인은 김 씨의 아내가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말을 대신 내뱉으며 공감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가 김영호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호 씨는 친구를 만나러 외출 중이었고 김 씨의 아내가 아들과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왔구나. 살림은 그냥 새거 사지 그랬어. 그러자 아들은 엄마 집에 남는 거 많잖아요. 돈 잘 벌어도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건 별로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 역시 누군가 쓰던 물건을 쓰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날 김 씨의 아내는 혼자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난 지금 하던 게 있어서 마저 할게. 필요한 건 알아서 챙겨가. 이렇게 말하며 김 씨의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챙길 물건을 고르는 동안 며느리는 심심했던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열린 안방 문을 발견한 며느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시부모 집의 안방까지 들어갈 거라곤 김 씨의 아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방 화장대 위에는 김 씨의 아내가 매일 쓰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함 없이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 시절의 감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김씨 부부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기에 며느리는 크게 놀란 듯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씨의 아내는 안경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김씨의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김씨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집 구경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 구경은 지난번에 다 시켜줬잖아. 혹시 그 공책 봤어? 김씨의 아내가 물었지만 며느리는 설마요. 남의 일기장을 어떻게 함부로 봐요. 라고 말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김씨의 아내는 난 그거 일기장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 라고 응수했지만 며느리는 자신은 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김씨의 아내가 말을 더 걸지 못하도록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김씨의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내 일기장을 본 것 같다. 남의 일기장을 함부로 훔쳐봤다는 사실이 문제라기보다는 아들이 입양된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령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아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김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는 김씨와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왜 혼자 왔어? 김씨의 아내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즉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죠?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어머님과 남편이랑 유전자 검사까지 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결혼 전에 그런 걸 숨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이건 사기 결혼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모르셨어요? 훈계하듯이 말하는 며느리의 말에 김씨와 아내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이미 말했니? 김씨의 아내는 아들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직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김씨와 아내는 며느리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 것인지 한참 동안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협박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뭐 원하는 거 있니? 김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역시 똑똑하시네요. 약국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죠? 약국 개원이라. 사실 그 말은 결국 돈을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돈이 해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얼마가 필요한데? 김씨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큰 거 한 장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농담이죠? 1,000만 원으로 약국을 어떻게 개원해요? 1억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수입이 많지 않다는 걸 너도 알잖아요.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며느리는 그 돈을 다음 달까지 준비하라고 하고 김씨의 집을 떠났습니다. 김씨와 아내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김씨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김씨는 그렇게 말하며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일요일, 김씨는 시내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급히 어딘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간 곳은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며 안사돈도 같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며느리와 안사돈이 다니는 교회 같았습니다. 김 씨는 인사라도 하려고 그 교회 근처로 갔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른 느낌의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서서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도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김 씨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싹한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라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곳이 분명 사이비 종교일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김 씨는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기 전 핸드폰으로 사돈과 며느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의심이 들자 다음날 일을 나가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사돈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안사돈은 다소 무뚝뚝한 얼굴로 김 씨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여기 근처를 지나가다가 사돈네 집이 이쪽이라 들었어요. 라고 말하며 사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거실에 크게 걸린 액자 속 사진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고 그것은 사돈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세요? 김 씨가 액자를 가리키자 사돈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희 친척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친척과 찍은 사진을 거실의 한가운데 가장 큰 크기로 걸어놓는 집은 보기 드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 얼굴을 기억해냈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잘 알려진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습니다. 김 씨는 출출하다며 밥을 좀 먹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안사돈은 마침 밥을 먹으려던 참이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기도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사돈은 안경을 벗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김 씨는 그 순간 사돈 집안이 완전히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알고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아무리 밥을 먹으려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후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김 씨는 며느리에게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아 아들에게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나요?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질문을 듣고 잠시 차를 마시며 침묵하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들에게 친아들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아들은 충격을 받으며 어떻게 그걸 이제야 말할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땅만 바라보다가 아들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처음에는 그저 친아들처럼 사랑을 주면 굳이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주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를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키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 너도 알잖아. 라고 김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김 씨와 아내는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에게 계속 협박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실을 밝히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이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매일 아들 집 근처 한의원을 찾았고 그날도 어김없이 침을 맞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날은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고 집에 가려고 했지만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태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진 않았지만 나뭇가지들이 날아다니며 다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에는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김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씨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아들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의 아내는 근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고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처음으로 대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를 보자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김 씨의 아내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풍 때문에 일찍 퇴근했는지 김 씨가 도착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아내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사한 뒤 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김 씨의 아내에게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수건을 좀 가져달라고 했지만 아들은 반응이 없었는지 듣지 못한 듯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급히 수건을 챙겨 며느리에게 건넸고 며느리는 그 수건을 아무 말 없이 손에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샤워를 마친 후 평소처럼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없었으면 아마 또 협박하며 나가라고 했겠지만 아들이 집에 있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곧 소파에 앉아 자신이 보고 싶은 채널로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아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불편해져서 일어날까 했지만 아직 밖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날씨였습니다. 아들은 언제 요리를 배웠는지 곧 맛있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할 줄 알았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밥을 2그릇만 퍼놓고는 저희 밥 먹을 건데 이만 들어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김 씨의 아내에게 이제 충분히 있었으니 나가 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아들은 아무 표정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아들은 자기 아내가 어색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체한다고 하며 김 씨의 아내에게 빨리 나가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고 있어 한참을 아들 집 아파트 복도에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힐끔거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날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가는 동안 바람이 조금 잦아들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말은 당신은 아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한 듯 다시 한번 협박의 말을 꺼냈습니다. 또 협박할 거면 내가 이미 아들에게 다 말했어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부모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협박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난 태풍 때 엄마한테 한 행동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죠. 부모님도 저한테 숨긴 건 맞잖아요. 그걸 못한 건 엄마를 그렇게 몰아붙인 것도 우리가 너를 한 번도 자식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걸 너도 알잖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 말하려던 게 뭐였죠? 당신은 그럴 필요 없어. 아버님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내가 미친 사람처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제는 내 말을 믿어만 줘. 아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김 씨는 곧 자신이 찍어둔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아내랑 장모님, 둘 다 사입이에요. 최근에 너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 자꾸 종교를 강요했어요. 가기 싫다고 해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돈 달라고 했어요. 그 돈이 약국 개원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너에게 아들이 아니라고 밝히고 싶지 않으면 1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갔고 김 씨와 아내는 곧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약국 개원 자금을 모두 사이비 종교에 바쳤습니다. 그 일은 김 씨의 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은 모아둔 노후 자금 대부분을 이미 종교에 바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증거를 바탕으로 며느리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측은 그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했다고 맞고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는 누구도 승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로 끝내지 않고 김 씨와 아들이 혈육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머리하러 왔을 때 그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며느리는 김 씨의 아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까지 찾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그 행동이 참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김 씨는 반드시 똑같이 갚아줄 결심을 했습니다. 김 씨는 동네 약사 커뮤니티에서 며느리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녀가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약국 개원이라도 하려 한다면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며 복수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지인들까지 찾아가 자신이 겪었던 일과 똑같이 되돌려주며 소문은 급속히 퍼졌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은 김 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사이비 종교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인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분노한 며느리는 다시 한번 김 씨를 고소했으나 김 씨는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돈 주변 사람들까지 그녀의 사이비 연루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미안하다고 하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약국 개원은 물론 다니던 약국에서도 해고된 듯 보였습니다.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김 씨는 더 이상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태풍이 몰아치던 날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사과하며 비록 혈육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 씨와 아내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일찍이 그 사실을 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아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씨가 며느리에게 복수한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과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자신에게 피해 없이 복수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방법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의 모든 행동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김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의 며느리가 진짜 내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지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